2006년 3월 충청남도 공주시 외곽의 한 빈집에서 부동산 중개인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 놓인 낡은 대형 냉동고. 20년 넘게 아무도 열지 않았던 그 냉동고 하단 칸에서 비닐과 담요에 쌓인 사람의 뼈가 발견된 겁니다. 웅크린 자세로 놓여있던 유골. 신원 확인 결과 그것은 20년 전 설날에 홀연히 사라진 한 여자였습니다. 이름 한정은. 32살의 며느리. 친정 가족이 아무도 없어서 사라져도 찾아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여자였지요. 1986년 설날 시댁에 세배를 하러 왔던 정은은 부엌에서 김치를 꺼내러 간 뒤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이틀이나 지나서야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은 가출로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한정은이라는 이름을 잊었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진실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시어머니가 평생 아무에게도 열지 못하게 했던 그 냉동고 안에서요. 대체 그 설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20년간 얼음 속에 갇혀있던 한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6년 2월 9일 음력으로 설날 당일이었습니다. 충청남도 공주시 의당면. 논밭 사이로 낮은 기와지붕이 드문드문 보이는 어디에나 있을 법한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지요. 오씨 집안의 본가는 마을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감나무 2그루가 앙상한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그 너머로 낡은 슬레이트 지붕이 얹힌 본체가 보였습니다. 담장 밑에는 장독대가 줄지어 있었고 마당 귀퉁이에는 연탄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독 추웠습니다.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지던 날이었지요. 하지만 오씨 집안 부엌에서는 새벽부터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 당시 70살이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부엌에 나와 떡국을 끓이고 있었지요. 이르니 넘은 나이에도 허리 한번 안 굽히는 여자였습니다. 키가 작고 마른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날카로웠습니다. 말이 적고 표정이 거의 없었는데 그 침묵 속에 시퍼런 날이 서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말순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 양반은 말수가 없어. 근데 한마디 하면 사람이 얼어붙어. 박말순에게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큰딸 오상미, 큰아들 오상철, 그리고 막내아들 오상호. 설날이면 자식들이 가족을 데리고 본가에 모였지요. 이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전날 저녁부터 하나둘 도착한 가족들로 집 안이 북적였습니다. 며느리 한정은은 전날 오후 남편 상철과 함께 서울에서 내려왔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사정이 지금과는 달랐지요. 서울에서 공주까지 시외버스로 4시간이 넘게 걸리던 시절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울 남부터미널에서 오후 1시 버스를 타고 공주 시외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것이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정은의 모습을 마을 주민 김복자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키가 좀 있는 편이었어. 얼굴이 하야해서 도시 사람 티가 났고 짐을 양손 가득 들고 있었는데 남편은 빈손이더라고. 한정은 1954년생, 당시 32살이었습니다. 서울 변두리에서 태어나 어렵게 자란 여자였지요. 아버지는 정은이 8살 때 공사장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머니는 그 뒤로 혼자 식당 일을 하며 남매를 키우다가 정은이 20살이 되던 해에 재혼을 하고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빠가 하나 있었지만 군 제대 후 소식이 없었습니다. 10년 넘게 어디서 무얼 하는지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니까 정은에게는 친정이라고 부를 곳이 없었습니다. 명절에 갈 곳도 힘들 때 전화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시댁이 그녀의 유일한 가족이었고 동시에 유일한 감옥이었습니다.
정은과 상철의 결혼은 1980년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이 지났지만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아이가 없는 부부가 드물지 않지만 80년대 농촌에서는 사정이 전혀 달랐지요. 대를 이을 아들을 낳는 것은 며느리의 가장 중요한 의무였고, 아이를 못 낳는다는 것은 곧 존재 자체를 부정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말순에게 이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명절마다 박말순의 잔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다고 합니다. 씨도 못 받는 년을 왜 데리고 사느냐. 쯧, 팔제 자식 복이 없는 년. 이런 말들이 설날과 추석마다 부엌에서 흘러나왔지요. 정은은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 최영자 씨는 훗날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명절 때마다 오씨 집 부엌에서 시어머니 잔소리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우는 소리도 가끔 들리고, 근데 그때는 다 그런가 보다 했지. 시집살이가 원래 그런 거라고들 했으니까. 설날 아침 가족들이 모여 세배를 올렸습니다. 박말순은 대청마루에 방석을 깔고 앉아 자식들의 절을 받았습니다. 큰딸 상미 가족, 큰아들 상철 부부, 막내 상호 가족. 차례로 절을 하고 덕담을 나누었지요. 상미의 아이들이 세뱃돈을 받고 좋아하는 동안 박말순의 시선은 정은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정은이 절을 올릴 때 박말순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담도 없었고 세뱃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 보았을 뿐이지요. 세배가 끝나자 박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정은아, 부엌에 가서 전 부쳐라. 나물도 묻혀놓고. 정은은 네, 어머니 하고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 뒤로 정은은 하루 종일 부엌에 있었습니다. 연탄불 위에서 동태전을 부치고 도라지 나물과 고사리 나물을 무치고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시누이 상미와 시동생 상온의 가족이 웃고 떠들며 화투를 쳤습니다. 남편 상철은 매형과 소주를 마시며 거실 한쪽에 놓인 낡은 텔레비전으로 설날 특집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지요. 부엌과 거실. 같은 집 아닌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오후 4시쯤이었습니다. 부엌 정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박말순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부엌 정리 다 했으면 다용도실에 가서 김장김치 좀 꺼내놔라. 저녁에 손님들 쓸 거다. 네, 어머니. 정은은 고무 대야를 들고 부엌 뒤편의 다용도실로 향했습니다. 다용도실은 본체 뒤쪽에 붙어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장화와 농기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안쪽 벽면을 따라 대형 뚜껑형 냉동고가 한 대 놓여 있었습니다. 80년대 농촌 가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얀색 에나멜 냉동고였지요. 김장김치와 된장, 고추장 같은 것들을 넣어두는 용도로 쓰고 있었습니다. 정은이 다용도실로 들어간 것, 그것이 가족들이 한정은을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적어도 가족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상철이 소주를 몇 잔 더 마시고 나서 아내를 찾았습니다. 부엌에도 없었고 안방에도 없었습니다. 마당에 나가봐도 화장실에 가봐도 정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 어디 갔어요? 박말순은 마루에 앉아 귤을 까먹으며 대답했습니다. 아까 바람 좀 쐬러 나간다고 하더라. 상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내가 가끔 산책을 나가는 일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정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 상철이 다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이가 안 들어오는데요. 어디 간 거예요? 박말순은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년이 어디 갈 데가 있어. 삐져서 어디 앉아 있겠지. 내일이면 와. 상철은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명절 때마다 시어머니에게 시달리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도 상철은 한 번도 아내 편을 들어준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술을 마시며
모른 척하는 것이 그의 방식이었지요. 그날 밤 상철은 술에 취해 골아 떨어졌습니다. 다음 날인 2월 10일 아침이 되어도 정은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상철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봤지만 정은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도 마을 어귀 가게에도 정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상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상철아, 경찰에 연락해 봐야 하는 거 아니냐? 그때 박말순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경찰은 무슨 경찰이야? 집안 망신이다. 조금만 기다려봐. 갈 데도 없는 년이 어딜 가겠어. 상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는 것은 이 집안에서는 허락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요. 하루가 더 지났습니다. 2월 11일 오전 상철은 마침내 의당면 파출소를 찾았습니다. 정은이 사라진 지 이틀이 지나서였지요. 파출소에는 경장 한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상철이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경장은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툰 적 있습니까? 네, 가끔요. 부인 친정에 연락해 보셨습니까? 친정이 없습니다. 평소 가출한 적은 있습니까? 없습니다. 경장은 조서를 꾸민 뒤 서류 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출 의심, 부부 불화 이력 있음, 친정 부재, 추가 수사 필요 없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확인도 없었고 주변 탐문도 없었습니다. 80년대 시골 파출소에서 친정도 없는 며느리의 실종은 긴급한 사안이 아니었던 겁니다. 설 연휴가 끝나고 가족들은 하나둘 서울로 돌아갔습니다. 공주 본계는 다시 박말순 혼자 남았지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동안 수군거림이 있었습니다. 오씨 집 며느리가 도망갔다더라. 친정도 없는 여자가 어딜 가겠어. 부부 사이가 안 좋았다던데 그냥 나간 거 아니야? 김복자 할머니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집 며느리 불쌍했어.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시어머니한테 구박받고 그런데 나간다는 말도 없이 사라지는 건 좀 이상하지 않나 했어. 근데 뭐 남의 집 일에 나서기도 그렇고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이웃도 남편조차도. 한정은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세상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아무도 찾지 않았고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한정은이 사라진 뒤 세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흘러갔습니다. 1986년이 지나고 87년이 왔습니다. 서울에서는 올림픽 준비로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었지만 공주시 의당면의 오씨 집안 본가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마당의 감나무는 그해도 어김없이 열매를 맺었고 장독대 위에는 고추장 뚜껑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 집에 더 이상 며느리가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은이 사라진 이듬해 마을에서는 슬슬 소문이 잦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간 거다, 다른 남자가 있었을 거다 하는 말들이 돌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관심도 사그라졌지요. 남편 오상철은 아내의 행방을 더 이상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청한 적도 없었고 전단지를 붙이거나 방송에 제보를 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런 상처를 별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원래 부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친정도 없는 여자가 갈 데가 있겠어? 어디서 새 살림 차린 거겠지. 80년대에는 그런 이야기가 충분한 설명이 되던 시절이었습니다. 1989년 정은이 사라진 지 3년째 되던 해 상철은 재혼을 했습니다. 새 아내는 대전에서 소개로 만난 여자였습니다. 상철보다 5살 아래였고 순하고 말이 없는 성격이었지요. 시어머니 박말수는 새 며느리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번엔 아들 낳아라. 이듬해 새 며느리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박말수는 손자를 안고 난생 처음 활짝 웃었다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래, 저 집도 이제 좀 살만해졌구먼. 한정은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누구의 입에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1993년, 정은이 사라진 지 7년이 되던 해, 한 가지 일이 있었습니다. 오상철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한 겁니다. 민법에 따르면 사람이 5년 이상 생사를 알 수 없을 때 가족이 법원에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법적으로 사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되지요. 상철은 왜 이 시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돈 때문이었습니다. 정은의 이름으로 가입되어 있던 생명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상철이 아내 몰래 가입한 보험이었지요. 보험금은 3천만 원. 당시로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법원은 실종 선고를 인용했습니다. 한정은은 법적으로 사망 처리되었고 상철은 보험금 3천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서류상으로 한정은은 2번 죽은 셈이었지요. 한 번은 1986년 설날에, 그리고 한 번은 1993년 법원의 결정으로. 하지만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7년째 돌아오지 않으니 실종 선고를 받는 것은 자연스러운 절차처럼 보였으니까요.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상철의 가족은 90년대 중반에 서울 외곽 안양시로 이사했습니다. 새 아내와의 사이에서 딸도 하나 더 얻었고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며 평범하게 살아갔지요. 공주 본계는 시어머니 박말순 혼자 남았습니다. 자식들이 서울로 모시고 가겠다고 해도 박말순은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죽을 거다. 어디 안 간다. 해마다 설날과 추석이면 자식들이 내려왔습니다. 명절 풍경은 예전과 비슷했지요. 세배를 하고 전을 부치고 화투를 치고, 다만 부엌에서 일하는 며느리가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다용도실 안쪽에 놓인 그 대형 냉동고. 박말순은 그 냉동고를 절대로 다른 사람이 열지 못하게 했습니다. 새 며느리가 김치를 꺼내려고 다용도실에 가면 박말순이 벌떡 일어나 직접 가져다 주었습니다. 거기는 내가 알아서 하니까 손대지 마라. 매번 같은 말이었지요. 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고집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가 김치 담그시는 거 자부심이 대단하셔서 남이 손대는 걸 싫어하시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갔지요. 하지만 이상한 점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마을 이장 정혜옥 씨는 이런 일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1998년 무렵이었다고 합니다. 마을에 가전 수거 행사가 있었는데 이장이 집집마다 돌면서 오래된 가전을 수거했지요. 박 여사님 댁에도 오래된 냉동고가 있다기에 새 걸로 바꾸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눈을 부라리시면서 내 물건 내가 알아서 해 하시더라고요. 보통 때는 과묵한 양반인데 그때는 목소리가 떨리면서 화를 내셨어요. 좀 무서웠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그 냉동고에 대해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2003년 박말순은 87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가을 상철이 어머니를 데리고 대전의 병원에 갔습니다. 최근 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고 밥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일이 잦아졌기 때문이었지요. 진단 결과는 치매 초기였습니다. 의사는 상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연세이신 만큼 가족이 곁에서 돌봐드리시거나 요양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상철은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서울 근처에 좋은 요양원이 있는데 거기 가시면 편하실 거예요. 박말순의 반응은 격렬했습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상철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지요. 이 집을 못 떠나. 내가 지켜야 해. 상철은 놀랐습니다. 어머니, 뭘 지키신다는 거예요? 박말순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꾹 다문 채 창밖만 바라보았지요. 상철은 그 반응을 노인 특유의 고집으로 이해했습니다.
평생 살아온 집을 떠나기 싫은 거라고요. 결국 간병인을 구해서 본가에 상주시키기로 했습니다. 2005년 가을, 박말순의 치매 증세가 눈에 띄게 심해졌습니다. 낮에는 비교적 정상적이었지만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새벽 2, 3시쯤이면 어김없이 방에서 나와 다용도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지요. 간병인 이수님 씨는 그 모습을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할머니가 새벽마다 다용도실 앞에 서서 뭔가를 중얼거리셨어요. 처음에는 잠꼬대인가 했는데 가까이 가서 들어보면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윤경희가 물었습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이수님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가끔은 나가지 마라, 나가지 마라 하시기도 했고요. 누구한테 하는 말인지는 모르겠는데 표정이 너무 무서웠어요. 눈이 커지면서 뭔가에 홀린 사람 같았습니다. 이수님 씨는 이 사실을 상철에게 전했습니다. 상철의 반응은 담담했지요. 어머니가 원래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셔. 그리고 그 방에서 김치 손보시는 거 좋아하셨으니까. 치매 때문에 옛날 습관이 나오는 거겠지. 이수님 씨는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찜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상한 게 할머니가 냉동고 앞에 서실 때마다 울으셨어요. 소리 없이 눈물만 주르륵 흘리시면서 냉동고를 어루만지셨어요. 김치가 아니라 사람한테 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수님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간병인이 주인집 사정에 깊이 관여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2006년 2월, 박말순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0살이었지요. 마지막 며칠 동안 박말순은 거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숨을 거두기 전날 밤 잠시 눈을 떴다고 합니다. 간병인 이수님 씨가 그 순간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저를 꼭 잡으시면서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귀를 가까이 대야 했는데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냉동고 열지 마라. 그러셨어요. 그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이수님 씨는 그 말을 상철에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치매 환자의 헛소리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장례는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자식들이 내려와 3일장을 치르고 공주시 외곽의 선산에 어머니를 묻었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상철은 형제들과 상의했습니다. 본가를 팔자. 어머니도 안 계시는데 빈집으로 둘 수는 없으니까. 아무도 반대하지 않았지요. 상철은 공주시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중개인 이재호 씨가 집을 둘러보러 오기로 한 것은 3월 중순이었습니다. 2006년 3월 14일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부동산 중개인 이재호 씨는 의당면 오씨 본가에 도착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이재호는 공주 일대에서 10여 년째 중개업을 하고 있었지요. 시골 빈집을 매매하는 일은 그에게 익숙한 업무였습니다. 대문을 열고 마당에 들어서니 빈집 특유의 냄새가 났습니다. 사람이 떠난 집에서 나는 그 묘한 냄새, 먼지와 습기, 그리고 시간이 멈춘 듯한 공기였지요. 이재호는 방마다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안방, 건넌방, 부엌, 화장실. 집의 상태를 확인하고 수리 비용을 가늠하기 위해서였지요. 마지막으로 다용도실에 들어섰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시멘트 바닥에 먼지가 쌓여 있었고 구석에 녹슨 호미와 장화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벽면을 따라 낡은 대형, 뚜껑형 냉동고가 한 대 서 있었습니다. 하얀색 에나멜이 군데군데 벗겨져 누런 속살이 드러나 있었고 뚜껑 위에는 헌 옷가지와 빈 상자, 신문지 뭉치 같은 잡동사니가 쌓여 있었습니다. 냉동고는 전원이 꽂혀 있었고 여전히 낮은 소리로 웅웅거리고 있었지요. 이재호는 집기 목록을 작성해야 했습니다. 매도인에게 어떤 가정과 가구가 남아있는지 보고해야 하니까요. 잡동사니를 치우고
냉동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단 칸에는 오래된 김치통 몇 개가 있었습니다. 하얀 플라스틱 통에 검게 변한 김치가 들어 있었지요. 곰팡이가 피어 있었지만 냉동 상태라 냄새는 크지 않았습니다. 이재호는 김치통을 드러내고 하단 칸을 확인했습니다. 하단 칸은 비닐봉지와 낡은 담요로 꽉 차 있었습니다. 짙은 남색 담요가 무언가를 둘러싸고 있었고 그 위에 검은 비닐봉지가 여러 겹 덮여 있었지요. 이건 뭐지? 이재호는 별 생각 없이 비닐을 걷어냈습니다. 담요를 들추자 그 안에 또 다른 비닐이 있었고 그 비닐 사이로 하얀 것이 보였습니다. 처음에는 닭뼈인 줄 알았습니다. 시골집이니 도축한 고기를 냉동해 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좀 더 걷어내는 순간 이재호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손가락이었습니다. 사람의 손가락뼈. 5개의 뼈가 가지런히 모여있는 손 모양이 뚜렷했지요. 이재호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로 물러서다 발이 걸려 넘어졌고 엉덩이를 찌으면서도 냉동고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1980년대라면 이런 상황에서 파출소까지 뛰어가야 했겠지만 2006년에는 휴대전화가 있었지요. 이재호는 112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공주시. 의당면이요? 빈집에서 사람 뼈가 나왔습니다. 신고를 받고 30분 만에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의당면 파출소 경찰 2명이 먼저 현장에 왔고 곧이어 공주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관 4명이 추가로 출동했습니다. 다용도실은 곧바로 출입 통제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과학수사대도 호출되었죠. 과학수사대가 냉동고 내부를 정밀 조사했습니다. 하단 칸에서 발견된 것은 이러했습니다. 검은 비닐봉지 3겹과 짙은 남색 담요에 쌓인 유골 한 구. 유골은 웅크린 자세로 놓여 있었습니다. 무릎을 가슴 쪽으로 당기고 양손은 앞으로 모은 자세. 냉동 보관 상태가 유지되어 뼈의 보존 상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지요. 머리카락 일부가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색 긴 머리카락이었지요. 그리고 의복잔에도 확인되었습니다. 꽃무늬가 있는 천 조각과 고무줄이 달린 앞치마의 일부였습니다. 법의학 감정이 의뢰되었습니다. 유골의 상태와 냉동고의 보관 환경을 분석한 결과 사망 추정 시기는 약 20년 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확인이 이루어졌지요. 유골의 신장과 골격 특징, 치아 상태, 그리고 유류된 의복 잔해를 1986년 실종 기록에 남아있던 한정은의 인상착의 및 신체 정보와 대조한 결과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은 1954년생, 1986년 설날에 사라진 친정 없는 며느리. 그녀는 20년 동안 시댁 다용도실 냉동고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명절마다 드나들던 그 집에서 시어머니가 평생 지키고 있던 그 냉동고 안에서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차갑게 얼어붙어 있던 진실이 이제야 녹기 시작했습니다. 유골이 발견된 다음 날 사건은 충남지방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로 이관되었습니다. 20년 전 실종자의 유골이 시댁 냉동고에서 나왔다. 이것은 단순 변사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시신을 숨겼다는 뜻이었고 그것은 곧 살인사건의 가능성을 의미했지요. 사건은 미제사건 전담팀에 배정되었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윤서진 경위, 당시 38살, 경력 12 연차의 형사였습니다. 윤서진, 경찰대학 출신으로 수사 기록을 꼼꼼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는 서진이가 물면 안 놓는다는 말이 돌았지요. 말수가 적고 표정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었지만 수사에 대한 집념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윤경희는
사건을 배정받자마자 1986년 당시 수사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이 도착하기까지 사흘이 걸렸습니다. 공주경찰서 지하문서 보관실에서 먼지를 뒤집어 쓴 상태로 발견된 서류 봉투. 봉투 겉면에 이렇게 적혀 있었지요. 86년 2월 한정은 실종, 가출 추정. 윤경희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 들어있던 것은 A4 용지 3장이 전부였습니다. 첫 번째 장, 실종 신고서, 신고인 오상철, 신고 일시 1986년 2월 11일, 실종자 한정은, 나이 32살, 신고인과의 관계 부부. 두 번째 장, 가족 진술 요약, 남편 오상철 진술, 아내가 설날 오후에 집을 나간 뒤 돌아오지 않음, 평소 부부 다툼이 있었음, 시어머니 박말순 진술, 며느리가 바람 쐬러 나간다고 했음, 이후 돌아오지 않음. 세 번째 장, 담당 경찰의 수사 메모, 가출 추정, 부부 불화 이력, 친정 부재로 연락 불가, 추가 수사 필요 없으므로 판단, 종결.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현장 사진도 없었고 주변 탐문 기록도 없었습니다. 마을 주민 누구에게도 목격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버스 정류장이나 기차역에 대한 수배 기록도 없었습니다. 윤경희는 서류를 내려놓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지요. 이건 수사가 아니라 서류 정리야. 한 사람이 사라졌는데 3장짜리 종이로 끝낸 겁니다.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수사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윤경희는 책상 위에 빈 수사 파일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첫 페이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정은 사건, 처음부터 다시. 윤경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남편 오상철을 소환하는 것이었습니다. 2006년 3월 21일, 오상철이 충남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상철은 53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반쯤 새었고 눈가에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요. 중간 체구에 약간 구부정한 자세. 안양에서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고 재혼한 아내와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두고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앉은 상철은 처음에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윤경희가 물었습니다. 본가 냉동고에서 전 부인의 유골이 발견된 사실 알고 계시지요? 네,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철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윤경희는 펜을 멈추고 상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아직 아무 정보도 주지 않았는데 상철은 이미 시어머니를 지목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일을 하셨을 거라고는 이라는 말, 그 말은 이미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는 것이었지요. 보통 이런 상황에서 가족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충격을 받거나 어떻게 된 일이냐고 되묻거나 믿을 수 없다며 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상철은 너무 빠르게, 너무 구체적으로 어머니의 소행이라고 단정했습니다. 윤경희의 머릿속에 첫 번째, 의문 부호가 떠올랐습니다. 윤경희는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1986년 설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 상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은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말을 시작했습니다. 설날이라 가족들이 다 모였습니다. 누나 가족, 저희 부부, 동생 가족. 아침에 세배를 하고 낮에는 다들 쉬었습니다. 저는 매형이랑 소주를 좀 마셨고요. 부인께서는요? 정은이는 부엌에서 일을 했습니다. 어머니 시키는 대로 전도 부치고 나물도 했고요. 부인과 시어머니 사이에 다툼이 있었습니까? 상철의 눈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다투었다기보다는 어머니가 잔소리를 좀 하셨습니다. 아이 없는 것 가지고? 그건 늘 있던 일이었으니까요. 그날 특별히 심했습니까? 글쎄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20년 전 일이니까요.
20년 전 일이라 기억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어머니의 소행이라는 것은 바로 떠올렸다. 이 모순을 윤경이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부인이 마지막으로 어디에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오후에 다용도실에 김치를 꺼내러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어서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 뒤로 부인을 찾으셨습니까? 저녁 때 찾았는데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바람 쐬러 나갔다고 하셔서 기다렸습니다. 이틀이나 기다리셨군요. 상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입술만 달싹거렸지요. 윤경이는 그날 조사를 그 정도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와 증언이 필요했지요. 윤경이는 다음으로 당시 마을 주민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은 짧지 않았습니다. 의당면의 오래된 주민 상당수가 이사했거나 세상을 떠난 뒤였지요. 마을 호적 기록과 주민등록 이력을 하나하나 뒤져가며 당시 오씨 집안 근처에 살던 사람들을 찾아냈습니다. 17가구 중 현재까지 연락이 닿는 주민은 5명이었습니다. 윤경이는 그 5명을 한 사람씩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요. 며느리가 도망갔다고 들었다. 시어머니가 독했다. 불쌍한 여자였다. 그런데 세 번째로 만난 주민에게서 결정적인 증언이 나왔습니다. 최영자, 당시 40대 중반, 오씨 집안 바로 옆집에 살았던 여자였습니다. 현재는 대전 유성구로 이사해 딸과 함께 살고 있었지요. 윤경이가 최영자의 집을 방문한 것은 3월 말이었습니다. 작은 빌라 2층에서 문을 연 최영자는 70이 넘은 나이에도 눈빛이 또렷한 여자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자 최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냉동고에서 나왔다면서요, 정은 씨가. 네, 그렇습니다. 최영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20년 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확신이 없으니까 아무 말도 못했지요. 윤경이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재촉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증인이 스스로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야 하지요. 최영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1986년 설날 저녁이었어요. 아마 밤 7시쯤이었을 겁니다. 저는 우리 집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옆집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소리였습니까? 여자가 우는 소리였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시어머니가 잔소리 하나보다 했지요. 그 집에서 명절마다 그런 소리가 나는 건 어저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최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근데 그날은 좀 달랐어요. 시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크고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못 들었는데 어쩌고 하는 소리가 들렸고요. 그러다가 며느리가 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것도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원래 말대꾸를 전혀 안 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윤경이의 손이 수첩 위에서 빨라졌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잠깐 조용하더니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쿵. 네, 무거운 것이 바닥에 떨어지는 것 같은 소리요. 한 번이었어요. 크게 쿵 하고 그 다음에는 조용해졌습니다. 윤경이가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최영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무서웠거든요. 그리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게 그때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리는 일이야 흔했으니까 다들 집안일이라고 넘어갔지요. 윤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80년대 농촌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최영자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상한 걸 봤어요. 뭘 보셨습니까? 2월 10일 아침이었을 거예요. 새벽에 닭이 울어서 일찍 깼는데 창문으로 옆집 마당이 보이잖아요.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마당 구석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뭘 태우고 있었습니까? 옷 같았어요.
불에 타면서 연기가 올라오는데 천 타는 냄새가 났거든요. 겨울 외투 같은 두꺼운 것하고 가방 같은 것도 있었어요. 꽤 오래 태우더라고요. 윤경희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네, 말씀하세요. 그날 새벽에, 그러니까 아직 어두울 때요. 트럭 소리가 났어요. 옆집에서 트럭이 나가는 소리. 당시 오씨 집에 산발이 트럭이 한 대 있었거든요. 농사용으로 쓰던. 새벽 4시쯤에 트럭이 나갔다가 1시간쯤 뒤에 돌아왔어요. 누가 운전했는지 보셨습니까? 어두워서 얼굴은 못 봤어요. 하지만 그 집에서 트럭을 모는 사람은 아들 상철 씨밖에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운전을 못 하셨으니까요. 윤경희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당시 경찰에 하신 적이 있습니까? 최영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아무도 안 물어봤어요. 며느리가 도망갔다고들 하니까 경찰도 마을 사람들도 다 그런가 보다 했지. 저도 그냥 넘어갔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근데 20년 동안 가끔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그 쿵소리, 그리고 다음날 아침 태우던 옷. 그게 자꾸 떠올랐어요. 혹시 내가 그때 뭔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 하고요. 최영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윤경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요. 최영자의 증언에 이어 또 다른 증인이 나타났습니다. 강태수, 당시 30대 후반. 오씨, 집에서 2집 건너 살며 농사를 짓던 남자였습니다. 현재는 논산시에 거주하고 있었지요. 윤경희가 강태수를 찾아간 것은 4월 초였습니다. 강태수는 최영자보다 구체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설날 다음 날 새벽에 트럭 소리가 나서 깼어요. 오씨 집 산발이 트럭 소리는 특이했거든요. 엔진에서 덜덜거리는 소리가 나서 금방 알 수 있었지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새벽 4시쯤이요. 저는 원래 새벽에 소 여물을 주러 나가거든요. 그때 트럭이 마을 밖으로 나가는 걸 봤어요. 방향은요? 산 쪽이었어요. 마을 뒤편으로 올라가는 길. 그쪽은 밭이랑 야산밖에 없는 곳이에요. 돌아온 것도 보셨습니까? 네, 1시간쯤 뒤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상한 게 있었어요. 뭐가요? 트럭 뒤에 삽이 실려 있었어요. 나갈 때는 못 봤는데 들어올 때는 삽이 보였거든요. 근데 겨울이라 밭일 할 것도 없는데 삽을 가지고 산에 갔다 온 게 좀 이상하다 싶었지요. 윤경희가 물었습니다. 상철 씨가 삽으로 뭔가를 한 것 같았습니까? 강태수는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모르겠어요. 다만 돌아왔을 때 상철이 표정이 안 좋았어요. 창백했달까. 마당에 트럭을 세우고 한참 동안 운전석에 앉아 있더라고요. 저는 먹이 주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슬쩍 본 건데 얼굴이 하얘서 아픈 사람 같았어요. 윤경희는 수첩에 빠르게 적었습니다. 새벽 4시, 트럭, 산 방향, 삽, 1시간 뒤 귀환, 창백한 표정. 윤경희는 수사실로 돌아와 지금까지 모은 증언들을 정리했습니다. 화이트보드에 시간순으로 적어 나갔지요. 1986년 2월 9일 설날 오후 4시경 한정은 다용도실로 향함. 이후 목격자 없음. 저녁 7시경 오씨 집에서 여자 울음소리, 큰소리 다툼, 그리고 쿵 하는 소리. 최영자 증언. 이후 조용해짐. 2월 10일 설날 다음날 새벽 4시경 오상철 산발이 트럭으로 산 방향 이동, 삽 적재, 1시간 후 귀환. 강태수 증언. 아침, 박말순, 마당에서 옷과 가방 소각. 최영자 증언. 2월 11일 오전, 오상철, 의당면 파출소에 실종 신고. 사라진 지 이틀 뒤. 윤경희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전체 흐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설날 저녁,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격한 다툼이 있었다. 무언가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상황이 끝났다.
그 뒤 남편 상철은 새벽에 트럭을 몰고 산으로 갔다. 삽을 가지고. 하지만 1시간 만에 돌아왔다. 무엇인가를 하려 했지만 실패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옷과 가방을 태웠다. 증거를 없애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서야 실종 신고를 했다. 윤경희는 화이트보드 한쪽에 크게 적었습니다. 핵심 의문. 상철은 산에서 무엇을 하려 했나? 왜 실패했나? 그리고 시신은 어떻게 냉동고에 들어갔나? 답은 하나였습니다. 상철은 산에 시신을 묻으려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겨울이었지요. 2월의 충남, 내륙 지방은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이 흔했습니다. 땅이 돌처럼 얼어붙어 있었을 겁니다. 삽으로는 팔 수가 없었던 거지요. 게다가 설날 연휴라 해도 새벽에 산에서 땅을 파다가 누군가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결국 시신을 처리하지 못하고 돌아온 상철, 그리고 이미 냉동고를 준비해 놓고 기다리던 시어머니. 윤경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한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최소 2사람이 움직였어. 시어머니 박말순, 남편 오상철, 이 2사람이 공모하여 한정은의 죽음을 은폐한 것. 윤경희는 그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확신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지요. 주범으로 추정되는 박말순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사람은 오상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한 가지 윤경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한정은의 정확한 사인이었지요. 설날 저녁에 들린 쿵소리,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 유골이 그 답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윤경희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법의학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유골 전체에 대한 외상 흔적 분석, 특히 두개골 부위를 중점적으로 살펴달라는 요청이었지요.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예정이었습니다. 그 사이에 윤경희는 오상철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 계획이었습니다. 20년 전 3장짜리 서류로 끝났던 사건. 이제 그 서류의 행간에서 균열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 사이로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진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윤경희는 수사 파일 표지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2006년 4월, 그 아래에 한 줄을 덧붙였습니다. 20년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2006년 5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의학 감정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윤서진 경위는 봉투를 받아들고 수사실 책상에 앉았습니다. 봉투를 여는 손끝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요. 이 감정 결과가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게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감정서는 6장이었습니다. 윤경희는 첫 장부터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감정 대상, 한정은 추정 유골, 여성, 추정 사망 연령 30대 초반, 유골 보존 상태, 냉동 환경에서 장기 보관되어 골격 보존 상태 양호. 그리고 3번째 항목에서 윤경희의 눈이 멈추었습니다. 두개골 소견, 후두부, 즉 뒤통수 부위의 길이 약 7cm의 함몰 골절 확인. 골절 형태로 보아 둔기에 의한 단일 타격으로 추정. 타격 방향은 상방에서 하방, 즉 위에서 아래로 내려친 형태. 골절 깊이와 범위로 미루어 상당한 힘이 가해진 것으로 판단됨. 소견 종합. 본 골절은 낙상이나 사고에 의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외부 가해에 의한 손상으로 판단됨. 윤경희는 감정서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정은은 뒤통수를 맞아 숨진 것이었습니다. 넘어져서 다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친 것이지요. 최영자가 증언한 그 쿵소리. 그것은 한정은이 바닥에 쓰러지는 소리였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윤경희는 화이트보드 앞으로 다가가 새로운 내용을 적었습니다. 사인, 둔기에 의한 후두부, 골절, 타살. 이것으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한정은은 가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망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1986년 설날 저녁, 누군가에게 뒤통수를 맞아 목숨을 잃은 것이었지요. 윤경이는 곧바로 오상철에 대한 2차 소환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참고인이 아니라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2006년 5월 23일, 상철은 변호사를 동반하고 충남지방경찰청에 출석했습니다. 한 달 전 첫 조사 때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상철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고 눈 밑에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요. 조사실에 앉으면서 종이컵에 담긴 물을 받아 들었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경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상철 씨, 법의학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정은 씨는 뒤통수에 둔기 타격을 받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타살입니다. 상철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지 않았지요. 설날 저녁에 부인과 다투셨습니까? 상철이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투긴 했습니다. 어머니가 아이 못 낳는다고 잔소리를 하셔서 정은이가 울었습니다. 저는 술에 취해서 일찍 잤습니다. 이웃 주민이 그날 저녁 7시경 댁에서 여자 울음소리와 큰 소리 다툼을 들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쿵 하는 소리도요. 상철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저는 그때 이미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윤경이는 수첩을 펼치지 않았습니다. 상철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지요. 설날 다음 날 새벽 4시에 산발이 트럭을 몰고 산 방향으로 나가셨다는 증인이 있습니다. 트럭에 삽이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1시간 뒤에 돌아오셨고요. 조사실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상철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변호사가 상철의 팔을 잡으며 뭔가를 귀갯말로 속삭였지요. 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경이는 기다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조사실에 울렸지요. 마침내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변호사와 상의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직 결정적인 한 수가 남아 있었지만 조급해할 필요는 없었습니다. 그물은 이미 좁혀지고 있었으니까요. 그로부터 닷새 뒤 윤경이에게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는 오상미, 오상철의 누나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윤경희님이시지요? 제가 오상철이 누나 오상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20해 동안 가슴에 묻어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윤경희는 바로 대답했습니다. 내일 경찰청으로 오시겠습니까? 네,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뒤 윤경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상철이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한 지 닷새 만에 누나가 자진해서 연락을 해온 것이었습니다. 우연이 아닐 수도 있었지요. 상철이 누나에게 뭔가를 말했을 수도 있고, 반대로 누나가 동생의 소환 소식을 듣고 더 이상 침묵을 견딜 수 없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20년간 닫혀있던 문이 열리려 하고 있었습니다. 2006년 5월 29일 오전 10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면담실. 오상미가 들어왔습니다. 환갑을 넘긴 여자였습니다. 단정하게 빗어 올린 머리에 검은색 외투를 걸치고 있었지요. 얼굴에는 오래된 피로가 배어 있었는데 그것이 단순한 나이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윤경희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무언가를 품고 산 사람의 얼굴, 죄책감이 주름처럼 깊이 새겨져 있었지요. 상미는 의자에 앉으면서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아직 울지 않았는데도 손수건을 준비하는 것을 보면 오늘 이 자리에서 울게 될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던 겁니다. 윤경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시간은 충분합니다. 상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시작했지요. 1986년 설날 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은
설날이라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저도 남편하고 아이 둘을 데리고 내려갔었지요.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큰애가 8살, 작은애가 5살이었습니다. 낮에는 평범한 설날이었어요. 세배하고 떡국 먹고 아이들은 마당에서 뛰어놀고 정은이는 부엌에서 계속 일했고요.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상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이었지요. 저는 정은이가 불쌍했어요, 솔직히. 친정도 없이 우리 집에 시집와서 명절마다 혼자 부엌에서 일하고 어머니한테 구박받고 저도 시집살이를 해봤으니까 그 마음을 알았지요. 그래서 가끔 부엌에 가서 도와주려고 하면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셨어요. 넌 손님이니까 거실에 있어라 하시면서 정은이만 부려먹으셨지요. 그날 저녁은 어떠했습니까? 윤경위가 물었습니다. 저녁 먹고 나서 저는 안방에서 아이들을 재우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떡을 많이 먹어서 배가 아프다고 해서 배를 문질러주고 있었지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7시쯤이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잠들려고 하는데 부엌 쪽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상미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잔소리인가 했어요. 어머니가 정은이한테 뭐라고 하시는 건 늘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습니까? 목소리가 달랐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잔소리 하실 때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셨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소리를 지르셨어요. 거의 고함이었지요. 상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뭐라고 하셨는지 또렷하게 들었습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잊히지가 않아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미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이 집안에 씨도 못 받는 년이 무슨 설을 쇠어. 네가 무슨 자격으로 이 집에 앉아 밥을 먹어. 차라리 나가 죽어라. 면담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뒤에 정은이가 뭔가를 말했어요. 정은이 목소리도 들렸는데 처음에는 울먹이는 소리였다가 점점 커졌어요. 정은 씨가 뭐라고 했습니까? 상미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 말을 정은 씨가 한 겁니까? 네, 처음이었어요. 그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한 건 6년을 참다가 처음으로 한마디 한 거예요. 상미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지요. 어머니가 격분하셨어요. 뭐? 인연이 감히? 하는 소리가 들렸고 그 다음에 상미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눈을 감았지요. 몇 초가 지나서야 간신히 말을 이었습니다.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퍽? 네, 무언가로 세게 내려치는 소리요. 한 번이었습니다. 딱 한 번. 그리고 쿵 하고 뭔가가 쓰러지는 소리. 그 다음에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윤경위는 숨을 고르며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상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 한마디가 면담실 공기를 무겁게 눌렀습니다. 무서웠어요. 어머니가 무서웠고 뭔가 끔찍한 일이 벌어진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아이들이 옆에서 자고 있었고 저는 이불을 꽉 잡고 움직이지 못했어요. 상미는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윤경위는 물 한 잔을 건네고 조용히 기다렸지요. 눈물이 조금 가라앉은 뒤 상미가 다시 말을 시작했습니다. 한참 뒤에 아마 30분쯤 지났을 거예요. 저는 너무 불안해서 살짝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복도 쪽으로 고개만 내밀어서 본 건데요. 뭘 보셨습니까? 어머니가 다용도실에서 나오시는 걸 봤어요. 앞침에 뭔가 묻어 있었는데 어두워서 정확히는 못 봤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으로 가시면서 동생 상철이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상철 씨는 그때까지 자고 있었습니까? 네. 술에 취해서 거실 바닥에서 자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깨우셔서 상철이가 비틀비틀 일어났고 어머니가 뭔가를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미는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20년 동안 상미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말이었지요. 입 다물고 치워. 윤경이는 펜을 멈추었습니다. 잠시 상미를 바라보다가 물었지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당시에 이해하셨습니까? 상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는 몰랐어요. 하지만 느낌은 있었지요. 뭔가 큰일이 났다는 거. 어머니가 저렇게 급하게 동생을 깨우신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 뒤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상철이가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갔어요. 새벽이었을 거예요. 저는 방문 틈으로 봤는데 마당에서 트럭 시동 거는 소리가 들렸어요. 산발이 트럭 특유의 덜덜거리는 소리요. 트럭이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소리가 멀어지더니 안 들렸고 1시간쯤 뒤에 다시 트럭 소리가 났어요. 돌아온 거지요. 돌아온 뒤에는요. 상철이가 마당에서 한참 서 있었어요. 그러다가 집 안으로 들어와서 어머니한테 뭔가를 말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었어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만 봤습니다. 상미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요. 2월 10일 아침. 네. 아침에 일어나서 마당에 나갔더니 어머니가 마당 구석 아궁이 옆에서 뭔가를 태우고 있었어요. 뭘 태우고 있었습니까? 옷이었어요. 정은이 외투, 갈색 겨울 외투요. 그리고 정은이가 들고 왔던 가방, 천으로 된 보스턴백이었는데 거기에 정은이 짐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그걸 태우고 있었어요. 상미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확신했어요. 정은이가 죽었다는 걸, 어머니가 그랬다는 걸. 그런데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상미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손수건을 꾹 쥔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요. 마침내 상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어머니가 무서웠어요. 평생 무서웠어요. 저도 시집가기 전에 어머니한테 시달렸거든요. 한마디라도 어긋나면 며칠 동안 밥을 안 주셨어요. 때리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상철이도요. 동생이지만 저는 상철이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제가 말하면 동생이 감옥에 갈 수도 있잖아요. 어머니도 감옥에 가시겠지요. 상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었어요. 설 연휴 끝나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다시는 이 일을 생각하지 말자고 했어요. 없었던 일로 하자고요. 하지만 잊히지 않으셨지요. 상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안 잊혔어요. 밤마다 그 퍽 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정은이 얼굴이 떠올랐어요. 부엌에서 앞치마 두르고 고개 숙이고 있던 그 얼굴이. 한 번은 꿈에서 정은이가 나왔는데 냉동고 안에서 저를 보면서 언니 왜 안 도와줬어요? 하더라고요. 상미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요. 미안해요. 정은아, 미안해. 면담실에는 상미의 울음소리만 남았습니다. 윤경이는 상미가 진정될 때까지 충분히 기다린 뒤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상미 씨, 아까 상철 씨가 트럭을 몰고 나갔다가 1시간 만에 돌아왔다고 하셨지요. 트럭으로 어디를 갔다고 생각하십니까? 상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은이를 어딘가에 묻으려 했던 게 아닐까요? 근데 실패한 거지요. 왜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해 겨울이 무척 추웠어요. 설날 무렵에 영하 15 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밭이고 산이고 땅이 꽁꽁 얼어 있었을 거예요. 삽으로는 못 팠을 겁니다. 윤경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은 윤경이가 이미 도달한 결론과 정확히 일치했지요.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져온 것이고요. 상미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냉동고에 넣으신 거예요. 어머니는 미리 냉동고를 비워놓고 기다리고 계셨을 거예요. 그 양반이 그런 건 빨랐으니까요. 상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기보다는 체념에 가까운 표정이었지요. 그래서 어머니가 20년 동안
그 냉동고를 지키신 거예요. 아무도 못 열게 하시고 본가를 절대 안 떠나시고 치매에 걸리셔서도 다용도실 앞에 서 계셨다면서요. 어머니는 죽는 날까지 그 비밀을 안고 가신 거지요. 상미가 돌아간 뒤 윤경이는 오래도록 면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녹음된 진술을 다시 들으며 수사 노트에 핵심을 정리했지요. 하나, 1986년 설날 저녁 시어머니 박말순이 며느리 한정은에게 격한 폭언을 했다. 둘, 한정은이 처음으로 말대꾸를 하자 박말순이 둥기로 한정은의 뒤통수를 내려쳤다. 셋, 박말순은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아들 상철을 깨워 입 다물고 치워 라고 지시했다. 넷, 상철은 새벽에 트럭으로 시신을 운반하여 산에 묻으려 했으나 땅이 얼어 실패하고 돌아왔다. 다섯, 시신은 다용도실 냉동고에 은닉되었고 박말순은 20년간 이를 지켰다. 여섯, 박말순은 다음 날 아침 정은의 옷과 가방을 소각하여 증거를 인멸했다. 일곱, 가족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의심했으나 20년간 침묵했다. 윤경이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퍼즐의 조각이 거의 다 맞춰졌습니다. 남은 것은 하나, 오상철의 입에서 직접 나오는 자백이었지요. 주범인 박말순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살인죄로 기소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상철은 살아 있었습니다. 살인을 방조하고 시신을 은닉하고 20년간 침묵한 사람, 그리고 아내의 죽음으로 보험금까지 수령한 사람. 이 모든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려면 상철 본인의 진술이 필요했습니다. 윤경이는 수사 파일에 다음 일정을 적었습니다. 오상철 3차 소환, 피의자 신문. 20년간 얼어붙어 있던 침묵이 마침내 깨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진 틈 사이로 한정은의 마지막 밤이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지요. 남은 것은 상철이 입을 여는 것뿐이었습니다. 2006년 6월 5일 윤서진 경위는 오상철에 대한 3차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요. 법의학 감정 결과, 이웃 주민 2명의 증언, 그리고 결정적으로 친누나 오상미의 자술서. 퍼즐의 조각은 모두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마지막 한 조각, 오상철 본인의 입에서 나오는 진실이었지요. 하지만 그 전에 윤경이는 한 가지를 더 확인해 두어야 했습니다. 오상철이 1993년에 수령한 보험금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윤경이는 보험사 기록을 조회했습니다. 자료를 확보하는 데 일주일이 걸렸지요. 1980년대에 가입된 보험 계약서는 전산화 이전의 종이 문서였기 때문에 보험사 본사 문서 보관실에서 직접 찾아내야 했습니다. 기록은 이러했습니다. 1982년 3월 오상철이 아내 한정은을 피보험자로 하여 생명보험에 가입. 보험금 3천만 원. 수익자는 오상철 본인.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보험은 정은 본인이 가입한 것이 아니라 상철이 단독으로 가입한 것이었지요. 당시 보험 설계사의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계약자 오상철, 피보험자 배우자, 배우자 동의서 첨부. 그런데 동의서에 적힌 한정은의 서명을 필적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한정은 본인의 필적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물론 20년이 넘은 문서라 확정적인 판단은 어려웠지만 의심의 여지는 충분했지요. 그리고 1993년 정은 실종 7년 후 상철은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실종 선고가 확정된 직후 상철은 보험사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지요. 3천만 원. 당시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전세금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상철은 이 돈으로 안양의 철물점을 열었습니다. 아내를 죽이고 그 돈으로 새 삶을 시작한 셈이었지요. 물론 직접 손을 쓴 것은 시어머니였지만 상철은 그 죽음을 이용했습니다. 윤경이는 수사 파일에 보험 사기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살인 방조, 사체 은닉.
보험 사기, 세 가지 혐의가 오상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2006년 6월 12일 오전 10시 충남지방경찰청 수사과 조사실. 오상철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 전보다 더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볼이 푹 꺼져 있었고 눈 밑에 그늘이 얼굴 절반을 덮고 있었지요. 양복 차림이었지만 넥타이가 비뚤어져 있었고 구두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옆에 앉았지만 상철은 변호사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윤경희는 상철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오상철 씨, 오늘 몇 가지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지요. 윤경희는 서류 한 장을 꺼내 상철 앞에 놓았습니다. 누나, 오상미 씨가 자술서를 제출하셨습니다. 1986년 설날 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셨지요. 상철의 시선이 서류 위에 멈추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지요. 오상미 씨의 진술에 따르면 설날 저녁에 시어머니 박말순 씨가 한정은 씨를 둔기로 가격했고 이후 상철 씨에게 시신을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상철 씨가 새벽에 트럭을 몰고 나갔다가 돌아온 사실, 다음 날 아침 박말순 씨가 한정은 씨의 옷과 가방을 소각한 사실도 진술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침묵이었습니다. 윤경희는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1993년 한정은 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받으신 뒤 생명보험금 3천만 원을 수령하신 기록도 확인했습니다. 상철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마치 몸 안에 있던 무언가가 빠져나간 것처럼 온몸에서 힘이 풀리는 것이 보였지요. 변호사가 입을 열려 했지만 상철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그리고 상철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렷했지요. 20년 동안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을 마침내 꺼내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떨구고 말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1986년 설날 저녁이요. 네, 저녁 7시쯤이었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매형이랑 소주를 마시고 있었어요. 거의 한 병을 비웠을 때 부엌에서 어머니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정은이한테 또 아이 얘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날따라 유독 심했어요. 아마 거실에서 누나 아이들이 뛰어노는 걸 보시면서 우리 쪽에는 아이가 없다는 게 다시 올라오셨던 것 같습니다. 상철은 잠시 멈추었다가 이어갔습니다. 저는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술을 마셨습니다. 늘 그랬으니까요. 어머니가 정은이한테 뭐라고 하시든 저는 끼어든 적이 없었습니다.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비겁한 거였지요. 윤경희는 아무 말 없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정은이가 달랐어요. 상철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정은이가 대들었어요. 처음이었습니다. 결혼하고 6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한마디도 안 하던 사람이 그날 처음으로 소리를 질렀어요. 뭐라고 했습니까? 상철은 눈을 감았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정은이가 저런 말을 하면 어머니가 가만 안 계실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근데 저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술에 취해서. 아니, 술 탓이 아니었지요. 그냥 겁이 나서요. 상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가 고함을 지르셨어요. 뭐? 인연이 감히 말대꾸를? 그러시면서 그리고 퍽 하는 소리가 났어요. 윤경희가 물었습니다. 무엇으로 때린 겁니까? 부엌에 있던 무소의 절구반가요. 김장할 때 마늘 빠는데 쓰던 것인데 무겁습니다. 양손으로 들어야 할 정도로. 직접 보신 겁니까? 상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못 봤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부엌에 가보니 절구반가가 바닥에 놓여 있었고 거기에 피가 묻어 있었습니다.
상철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잠시 뒤 다시 얼굴을 들었을 때 눈가가 젖어 있었지요. 정은이가 쓰러지는 쿵소리를 듣고도 저는 가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매형은 이미 방에 들어갔고 거실에 저 혼자였어요. 무서웠어요. 부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면서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상철의 진술은 계속되었습니다.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쯤 됐을까. 어머니가 저를 흔들어 깨우셨습니다. 제가 거실 바닥에 누워 있었거든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입 다물고 치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윤경이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엌으로 갔습니다. 상철은 눈을 감고 그때를 떠올리는 듯 했습니다. 20년 전의 그 장면이 아직도 선명한 모양이었지요. 정은이가 부엌 바닥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뒤통수에서 피가 흘러서 바닥에 고여 있었어요. 저는 정근이 이름을 불렀는데 대답이 없었습니다. 손목을 잡아봤는데 맥이 없었어요. 상철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정은이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조사실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옆에 서서 저를 보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머니가 말했어요. 상철은 그 말을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경찰 부르면 이 집안 끝이다. 너도 끝이고 나도 끝이야. 입 다물어. 그래서 입을 다무셨습니까?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정은이를 담요로 감쌌어요. 짙은 남색 이불 담요였는데 어머니가 가져다 주셨어요. 그리고 비닐봉지를 여러 겹 씌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럭에 실었습니까? 네. 새벽 4시쯤이었어요. 아직 어두울 때 트럭에 싣고 마을 뒤쪽 야산으로 갔습니다. 삽을 가져갔어요. 땅을 파서 묻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셨지요. 상철은 쓸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땅이 얼어 있었어요. 2월 초였으니까요. 삽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1시간 동안 팠는데 겨우 10cm쯤 파였을까. 손이 얼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해서 포기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에는요. 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어요. 제가 안 된다고 하니까. 어머니는 이미 준비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무슨 준비요? 냉동고요? 다용도실에 있는 대형 냉동고 하단 칸을 비워놓고 계셨어요. 김치통을 전부 꺼내서 마당에 놓아두셨더라고요. 상철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정은이를 냉동고에 넣었습니다. 그 한마디를 하는데 상철의 입술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웅크린 자세로 넣어야 했어요. 냉동고가 크긴 했지만 사람 한 명이 들어가려면 그렇게밖에 안 됐으니까요. 정은이를 그 안에 넣고 위에 비닐을 덮고 그 위에 다시 김치통을 올렸습니다. 상철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그게 20년 전 일입니다. 저는 그 뒤로 단 한 번도 그 냉동고를 열지 못했습니다. 명절에 본가에 가면 다용도실 근처에도 가지 않았어요. 어머니만 그 냉동고를 여셨지요. 20년 동안. 윤경이는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보험금은요? 1993년에 실종 선고를 받고 보험금 3천만 원을 수령하셨지요. 그것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철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철물점을 열 돈이 필요했습니다. 재혼도 했고 아이도 생겼는데 사업 자금이 없었어요. 그때 정은이 보험이 생각났습니다. 아내가 돌아가신 걸 알면서 실종 선고를 신청하신 겁니까? 상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이 없다는 표정이었지요. 네, 정은이가 냉동고에 있다는 걸 알면서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했습니다. 5년이 지나면 실종 선고를 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양심의 가책은 없으셨습니까? 상철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실에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마침내 상철이 입을 열었지요.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습니다. 매일 있었습니다. 상철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정은이가 냉동고 안에서 저를 부르는 꿈이요. 여보, 추워요. 꺼내줘요. 하는 꿈. 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꺼내주지 못했습니다. 겁이 나서요. 어머니가 무서웠고, 세상이 무서웠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무서웠습니다. 제가 한 일이 무서웠어요. 상철은 조사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정은이한테 미안합니다. 늦었지만 세상에서 제일 미안한 사람이 정은이에요. 저는 남편이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살아있을 때도 죽은 뒤에도. 2006년 6월 15일 윤서진 경위는 오상철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혐의는 3가지였지요. 하나, 살인 방조. 시어머니 박말순이 한정은을 살해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이후 시신 처리에 가담한 혐의. 2, 사체 은닉. 한정은의 시신을 냉동고에 은닉하고 20년간 이 사실을 은폐한 혐의. 3, 보험 사기. 한정은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실종 선고를 신청하여 생명보험금 3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 대전지방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오상철은 구속되어 대정요도소에 수감되었지요. 2006년 11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오상철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정은 좁은 편이었습니다. 방청석에는 취재진 몇 명과 마을 주민 2~3명이 앉아 있었지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일부 관심을 끌었지만 전국적인 주목을 받을 만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사라진 아무도 찾지 않았던 여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검찰은 공소 사실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인 오상철은 1986년 2월 9일 모친 박말순이 피해자 한정은을 둔기로 가격하여 살해하는 것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치하였고 이후 모친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의 시신을 운반 및 은닉하는 데 가담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993년 피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에 실종 선고를 신청하여 피해자 명의의 생명보험금 3천만 원을 편취하였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합니다. 상철은 피고인석에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한 가지 안타까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 의견을 진술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이지요. 형사 재판에서는 피해자 가족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의 삶에 대해 말하고 처벌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절차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은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정은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지요. 어머니는 재혼 후 연락이 끊겼고 수소문한 결과 1997년에 병으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오빠는 여전히 행방을 알 수 없었지요. 친구도 없었습니다. 직장 동료도 없었습니다. 정은이 살아있었을 때 그녀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처럼 죽은 뒤에도 그녀를 위해 말해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의견을 진술하실 분이 계십니까? 법정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방청석 뒷줄에서 한 사람이 일어섰습니다. 윤서진 경위였습니다. 재판장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으로서 증인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재판장이 허가했습니다. 윤 경위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경찰 정복 차림이었지요. 언제나 담담한 표정이었던 그녀의 얼굴에 이날은 미세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윤 경위는 수사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당시 3장짜리 수사 기록의 부실함, 20년 만에 발견된 유골, 하나하나 되짚어가며 모아낸 증거와 증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윤 경위는 법정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피해자 한정은 씨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정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재혼 뒤 연락이 끊겼습니다.
오빠는 10년 넘게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은 씨에게 시댁은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윤경희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유일한 가족에게 정은 씨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냉동고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정은 씨가 사라졌을 때 아무도 찾지 않았습니다. 경찰도 찾지 않았고 남편도 찾지 않았습니다. 친정이 없다는 이유로, 찾아줄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서류 한 장으로 끝냈습니다. 윤경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수사를 하면서 저는 정은 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씨에 대해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어떤 음식을 좋아했는지, 어떤 꿈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표정으로 웃었는지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이 법정에서 피해자를 위해 말해줄 가족이 없습니다. 친구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겠습니다. 윤경희는 피고인석의 상처를 바라보았습니다. 피고인은 진술에서 매일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은 씨는 20년 동안 차가운 냉동고 안에 있었습니다. 가족들이 명절마다 드나들던 바로 그 집에서요. 불과 몇 걸음 거리에 사람들이 웃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요. 윤경희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지요. 단 한 사람도 그녀를 꺼내주지 않았습니다. 2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법정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이 재판이라도 정은 씨의 이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은 1954년생 32살의 세상을 떠난 여자입니다. 윤경희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법정 안에서 누군가가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방청석 구석에 앉아있던 오상미였지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2006년 12월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오상철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모친의 살인 행위를 인지하고도 이를 저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시신 은닉에 적극 가담하였다. 이후 20년간 범행을 은폐하였고 피해자의 사망을 이용하여 보험금을 편취하였다. 피해자에게 가족이 없어 아무도 찾지 않았다는 점이 범행 은폐를 용이하게 하였으나 이는 오히려 피해자의 고립무원한 처지를 이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무겁다. 다만 직접적인 살인 행위는 이미 사망한 박말순에 의해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상철은 판결을 듣고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나갔습니다. 항소하지 않았지요. 판결이 내려진 날 오후 윤서진 경위는 차를 몰고 공주시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국도를 따라 20여 분을 달리니 낮은 야산 기슭에 작은 공원묘원이 나타났습니다. 한적한 곳이었지요. 바람에 마른 풀잎이 스치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묘원 한쪽 가장 구석진 자리에 작은 비석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유골의 신원이 확인된 뒤 한정은의 유해는 무용고자로 처리될 뻔했습니다. 가족이 없으니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없었던 거지요. 윤경희가 나섰습니다. 경찰 내부 절차와 지자체 복지과에 요청하여 정은의 유해를 이 공원 묘원에 안장할 수 있도록 주선했지요. 작은 비석을 세우는 비용은 윤경희가 사비로 부담했습니다. 비석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정은 1954년부터 1986년까지 그 아래에 한 줄이 더 있었지요. 이제 편히 쉬십시오. 윤경희는 비석 앞에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하얀 국화였습니다. 잠시 서서 비석을 바라보았지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국화꽃 잎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윤경희는 나직이 말했습니다. 정은 씨, 늦어서 미안합니다. 이제 나오셨으니 됐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돌아섰습니다. 사라진 사람을 아무도 찾지 않을 때 그 사람은 2번 죽습니다.
한 번은 숨이 멎을 때, 그리고 한 번은 세상이 잊을 때. 한정은은 1986년 설날 저녁에 한 번 죽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그녀를 잊었을 때 두 번째로 죽었지요. 하지만 20년 뒤 한 사람이 그녀를 찾았습니다. 빛바랜 서류 석장에서 시작하여 묻혀있던 증언을 하나하나 끌어내고 차가운 냉동고 속에 갇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20년, 너무 오래 걸렸지요. 하지만 늦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납니다. 아무리 깊이 감추어도, 아무리 단단히 얼려놓아도 진실은 끝내 녹아서 밖으로 나옵니다. 공주시 외곽 공원묘원. 작은 비석 아래 놓인 하얀 국화 한 송이가 겨울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정은. 비록 늦었지만 그녀의 이름은 마침내 기억되었습니다. 2000년 10월 강원도 깊은 산골. 오래된 저수지의 물을 빼는 공사가 한창이었습니다. 바닥이 드러나자 인부들의 삽에 무언가 단단한 것이 걸렸습니다. 진흙 속에 묻혀있던 대형 철제 상자 하나. 겉면은 시멘트로 빈틈없이 봉인되어 있었지요. 그 뚜껑이 열리는 순간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안에는 5구의 유골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감정 결과 이 유골의 주인은 16년 전인 1984년 여름 강원도 계곡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국내 중견 재벌 성진그룹 한정수 회장의 일가족 5명이었습니다. 회장 부부, 장남 부부, 그리고 겨우 5살이던 손녀까지. 당시 경찰은 계곡과 산자락을 샅샅이 뒤졌지만 시신은커녕 신발 한 짝도 찾지 못했습니다. 납치라면 몸값을 요구했을 것이고 실족사라면 5명이 동시에 빠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세상은 이 사건을 잊었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물속에 가라앉아 있던 진실은 16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서야 비로소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이 가리키는 곳에는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1984년 8월 14일 화요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 자리한 성진그룹 본사 건물 7층 회장실. 오후 3시가 넘어서야 한정수 회장이 비서실로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부터 이틀 쉰다. 일정 다 비워. 받은 사람은 수석비서 정만호 상무였습니다. 전화기를 든 채 잠시 멍해졌다가 반사적으로 되물었지요. 회장님, 내일이 광복절 공휴일이니 모레 하루만 비우면 되겠습니까? 그래, 금요일 하루만 비워놓으면 돼. 정 상무는 성진그룹에서 15년을 근무했지만 한정수 회장이 자진해서 휴가를 쓰겠다고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창립 기념일에도 설과 추석에도 반나절이면 출근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소문은 본사 안에서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회장님이 가족을 데리고 강원도 계곡으로 피서를 간다더라. 손녀를 무척 예뻐하시는데 아이가 물놀이를 하고 싶다고 졸랐다더라. 직원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갔지요. 성진그룹, 건설과 유통을 주력으로 하는 국내 중견 재벌이었습니다. 70년대 중동 건설 붐을 타고 급성장했고 한때 재계 서열 2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지요. 하지만 80년대에 접어들면서 중동 경기가 꺾이기 시작했고 국내에서도 건설 과잉 투자의 후유증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신문 경제면에 성진건설의 자금난 기사가 한두 번 실리기 시작한 것이 그 무렵이었지요. 그래도 한정수 회장은 태연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다. 지금 버티면 다 우리 세상이야. 임원 회의에서 그가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었습니다. 58배 나이에도 등이 꼿꼿하고 목소리에 기가 서 있는 사람이었지요. 8월 14일 저녁 6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정수 회장의 자택. 3층짜리 양옥집 마당에는 검은색 대우 로얄 승용차 한 대와
성진그룹 로고가 붙은 하늘색 봉고차 한 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짐을 꾸리는 소리가 분주하게 들렸지요. 서윤아, 할아버지가 이거 들어줄까? 한정수 회장이 거실 바닥에 앉아 손녀의 조그만 가방 지퍼를 올려주고 있었습니다. 5살 한서윤, 도톰한 볼에 까만 눈이 반짝이는 아이였지요. 오른손에는 노란 오리 인형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계곡에 물고기 있어요? 있고 말고 이만한 것도 있어. 잡아도 돼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잡아줄게. 한정수 회장은 사업 자리에서는 차갑기로 유명했지만 손녀 앞에서만큼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임직원들 사이에서는 회장님 약점은 서윤이 하나 라는 말이 돌 정도였지요. 부인 이순옥 여사는 부엌에서 밑반찬을 아이스박스에 담고 있었습니다. 55세. 머리를 단정하게 올려 묶은 모습이 늘 깔끔한 인상을 주는 분이었지요. 동네 성당에서 봉사활동을 꾸준히 했고 성진그룹 사모님 치고는 소탈하다는 평을 듣는 분이었습니다. 이 동네는 가게가 없을 테니 반찬을 넉넉히 가져가야 해요. 이순옥 여사가 장남 며느리 박소영에게 말했습니다. 박소영은 33, 서울 토박이에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조용하고 성실한 여자였지요. 시어머니 곁에서 찬을 싸면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 고기는 제가 양념해 왔어요. 연탄불에 구우면 맛있을 거예요. 장남 한태주는 마당에서 차에 짐을 싣고 있었습니다. 32세. 성진건설 기획실에서 전무 직함을 달고 일하고 있었지요. 아버지만큼 카리스마가 있지는 않았지만 꼼꼼하고 실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성진그룹의 차기 후계자로 누구나 그를 점찍고 있었지요. 한태주는 짐을 다 싣고 나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서윤이 튜브랑 물놀이 장난감은 챙겼지? 응, 봉고차 뒷좌석에 넣었어. 그래, 아버지가 이 계곡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 나도 어렸을 때 딱 한 번 가봤는데. 한태준이 잠시 추억에 잠기듯 말했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출발 준비가 끝났습니다. 원래는 가족 모두 같은 차를 타려 했지만 짐이 많아 차를 나눠 타기로 했지요. 대우 로얄 승용차에는 한정수 회장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옆에 이순옥 여사가 앉았습니다. 성진그룹 봉고체는 한태준이 운전을 하고 박소영이 뒷좌석에서 서윤이를 안았지요. 아버지, 먼저 출발하시면 제가 따라갈게요. 그래, 천천히 와. 한정수 회장이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손녀 서윤이가 봉고차 뒷창에 얼굴을 딱 붙이고 할아버지를 향해 손을 흔들었지요. 2대의 차가 압구정동 골목을 빠져나가 경부고속도로로 향했습니다. 80년대 중반의 서울이었습니다. 올림픽대로가 아직 전 구간 개통 전이던 시절이고 강남 일대에도 빈 땅이 군데군데 남아있던 때였지요. 고속도로에 올라서자 양옆으로 논밭이 펼쳐졌고 라디오에서는 조용필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에서 강원도 인제까지는 꽤 먼 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중앙고속도로가 아직 개통되기 전이라 서울에서 홍천을 거쳐 인제까지 가려면 국도와 지방도를 한참 달려야 했지요. 좁은 2차선 도로에 커브가 잦았고 가로등도 드문 구간이 많았습니다. 한정수 회장은 운전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중동건설 현장에서 직접 트럭을 몰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이순옥 여사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자 회장이 웃었습니다. 걱정 마. 이 길은 눈 감고도 달릴 수 있어. 밤 10시가 넘어서야 2대의 차가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강원도 인제군, 이름도 없는 작은 계곡 옆에 자리 잡은 민박집이었습니다. 산골민박이라고 쓰인 낡은 간판이 대문 옆에 비스듬히 걸려 있었지요. 민박집이라 해도 거창한 것은 아니었습니다.